편안한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한 것을 놓고 후폭풍이 지금 거셉니다. 조사 과정에서 패싱을 당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민께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율이 작년 3월 전당대회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후보 측은 이런 결과를 놓고 이번 결과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흐른 것이다. 이렇게 아전인수격 해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검찰총장에 취임하면서 법불악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들께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일선 검찰청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하였습니다만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모두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자, 이게 무슨 일일까요? 검찰이 조사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국민들께 사과한다고 밝힌 겁니다. 법불악위, 법은 귀한 사람들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이 원칙, 그리고 법 앞에 성역이 없다. 이 원칙 지켜지지 않았습니다라고 검찰총장이 오늘 얘기를 꺼낸 겁니다. 이게 지금 보통 상황이 아닌 걸로 되는데요, 지금요. 앞서서 이원석 검찰총장 얘기 들어보셨죠? 저 말 이외 또 다른 얘기도 꺼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조사 종료 2시간 전에 보고를 받아서 사후통보다 총장 패싱이란 지적도 나왔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진상을 파악하고 경위를 파악해 본 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자, 진상 파악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를 지난 20일 조사를 했는데 그 과정에 대한 진상 조사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아무런 보고도 받지 못했던, 그리고 거의 조사가 끝나갈 무렵에서야 전화로 보고를 받았던 검찰총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조혁진 변호사. 네네. 일단 지난 20일 낮 12시 30분부터 그다음 날짜를 넘겨서 그다음 날 새벽 1시 30분까지 한 12시간 좀 넘게 조사받았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사실 그 조사에 앞서서 이원석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사이에 김건희 여사를 조사를 하는데 검찰청에서 소환 조사할 것이냐 아니면 제3의 다른 장소에서 할 것이냐를 놓고 의견이 좀 달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보고가 안 됐던 이유 그겁니까? 그걸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글쎄요. 일단은 이원석 검찰총장이요. 지난 5월 2일에 당시 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례 보고를 받았어요. 예. 그때 중앙지검장이 누구였느냐? 송경호 검사장이었는데 이때 김건희 여사 관련해가지고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그 중앙검사장이 이창수 검사장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이제 검찰 고위급 인사가 이루어졌어요, 지금요. 네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5월 2일이면 지금이 7월하고도 하순이니까 예. 2달 넘게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거니까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라고 하는 검찰총장의 지시가 제대로 맥힌 것 같지는 않고 그런데 이제 그 지금 이창수 검사장 입장에서도 어쨌든지 간에 빨리 이걸 갖다가 끝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했던 것 같고 그런데 여기에 뭐 두 사람 사이에 왜냐하면 중앙지검장은요 예. 검찰총장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보고를 해요. 그걸 예. 주례 보고라고 하는데 그때 아마 김건희 여사 그 관련된 문제가 현안이니까 여러 차례 그 논의가 있었겠죠. 그런데
언론의 그 여러 가지 취재를 갖다 보면은 이원석 총장은 원칙대로 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게 조사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예. 근데 이창수 검사장은 그 부분이 조금 부담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급기야 지난 토요일에 이제 제3의 장소에서 수사한 다음에 사후 보고를 뒤늦게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봤을 때 굉장한 수사잖아요. 조사가. 근데 검찰총장이 수사가 그날 이루어진다는 거, 그리고 이루어진 진행 중인데도 보고를 못 받았고 거의 끝나갈 무렵쯤에서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제부터 뭐 이원석 검찰총장이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약간 화를 냈다, 뭔가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오늘 뭔가 작심한 듯 발언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출근길에 방금 보신 영상이 출근길에 검찰총장의 모습인데 이런 모습도 사진으로 잡혔네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출근길에 이제 본인이 가방을 들고 나오는데 그 가방에 이게 뭐 가방 고리라고 그러죠? 이렇게 좀 지퍼를 잘 열 수 있게 나온 건데 거기에 보면 하필 또 인의예지신이라고 한자로 써 있어요. 인의예지신. 이거 뭐 유교에서 많이 쓰는 뭐 사람의 5가지 도리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우연인지 원래 하고 다니는데 그냥 오늘 카메라에 잡혀서 주목을 받은 건지 아니면 이게 뭔가 뜻이 있어서 있는 건지 모르지만 이런 모습까지 잡힌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뭐냐면 도이치모터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다. 이게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이미 검찰총장이 수사 배제돼 있었다. 그래서 보고를 안 한 것이라고 설명을 해요. 다만 그 조사 뒤에 뒤늦게 뒤쪽에 이뤄진 명품백 관련도 조사를 했지만 그거는 그 당시에 조사가 시작되면서 바로 보고를 한 거다. 이렇게 서울중앙지검장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요. 오늘 야당 쪽에서 반응이 좀 나왔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아직까지 현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때의 법무장관 지휘를 받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그렇게 해요. 아직까지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이 검찰에서는 유효하단 말입니까? 이 경호상의 문제나 혹은 뭐 언론에 노출되지 않게 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을 위해서 장소를 바꾼 겁니다. 이것은 철저히 이원석 패싱용이었다. 자, 정기남 조선대 개공 교수 나와 계신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에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 그 당시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입니다. 그 당시에 이 도이치모터스 이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를 배제했다. 근데 지금까지 이게 유지되어 왔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요번에 검찰총장에게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면서 보고를 미리 안 한 것은 이 수사 지휘 배제가 있으니까 보고를 할 수 없었다. 이게 아무 설명이거든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상호 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추미애 장관의 그 당시에 윤석열 총장에게 가해졌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 정부는 무슨 일만 생기면 문재인 정부 뭐 탓을 하더니 이제는 본인들에게 정말 유리하게 작용해놓고 본인들이 스스로 느낄 때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사자에 해당나오도 과언이 아니었었어요. 자,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은 당사자인 배우자의 문제였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권이라고 하는 것을 제한을 뒀던 거지만 이것은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당연히 원래 회복을 했어야 됐던 것이죠. 지금 박성대 법무장관 또 그 전에 한동훈 법무장관 이 체제 2년이 넘도록 2년 반이 다 돼가도록 문재인 정부 당시에 지휘권이 박탈돼 있기 때문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했다? 이것은 수사지휘권의 그 목적 자체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하라는 취지의 수사지휘권 박탈했던 것이지 지금처럼 어느 날 토요일 날 오후에 전격적으로 검찰의 법 앞에 특혜 성역 없다고 검찰총장은 큰 소리 쳐놨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이 몰래 김건희 여사가 오라는 대로 찾아가서 사실 비공개 출장 조사한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나서 변명하기를 아니 수사지휘권이 박탈당해 있어서 보고할 수 없었습니다. 자, 지나가던 소나 개가 웃을 일이다. 자, 서울중앙지검장이 어떻게 검찰총장에게 최소한 수사지휘권이 박탈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조사의 시점과 형식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의하고 또는 보고하고 진행하는 것이 누가 봐도 상식에 맞고 검찰의 어떤
검찰이 이런 변명은 어떤 국민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현실로 보여집니다. 지금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내용들은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수사 지휘권 배제, 수사 배제. 이게 문재인 정부 당시,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장 당시에 배제가 됐는데 그게 쭉 유지가 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도 그 내용을 알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법무장관에게 이거 다시 지휘권 복원해 주세요 요청을 했지만 그게 그동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내용도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현 법무장관 이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이 한 말이 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특정인의 사건을 수사 지휘를 특정인을 배제하는 지휘 자체가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거든요. 저는 지금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힌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걸 복원하는 수사 지휘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저는 사건 공정한 처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호 교수님.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첫 법무장관이 한동훈 법무장관. 지금 한동훈 후보입니다. 뭔가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상황에 수사지휘권이 배제됐다는 거. 왜 한동훈 장관은 본인 장관 시절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 배제된 거 이거 왜 복원을 안 시켰을까요? 일단 보니까 수사지휘권을 본인이 직접 복원시켜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은 알고 있었으면서 예. 본인이 안 하려고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안 하려고 한 예.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어쨌든 이것이 2020년 2월 달에 고발된 사건이거든요. 예. 그에 바로 이제 뭐 이 우리 추미애 장관 산하에 있는 이성윤 중앙지검장 때 한번 수사를 했는데 사실 범죄 혐의점을 밝혀낸 게 없었거든요. 그다음 2021년도에 박범계 장관 때 또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데 또 밝혀진 사실이 없었거든요. 예. 근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무조건 무혐의 처분을 해야 되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어물쩍 계속 묵혀져온 사안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새로운 정부 들어왔을 때 아마 그 한동훈 장관의 생각에는 이것을 약간 놓쳤었거나 아니면 이 자체가 이제는 효력이 없다. 아예 그냥 효력이 없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전 정권의 또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취해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형해화돼 버렸고 사문화된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오해나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것이 오히려 더 나쁜 상황일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현 법무장관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요청에 있었다면서요. 지금 보도를 통해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걸 복원시켜달라. 근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무슨 상황입니까? 일단 아마 이원석 총장이 언제 어떻게 아마 이 복원해달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이원석 총장이 올해 6월 달에 전담 TF팀을 구성하기로 됐잖아요. 그때 이후로부터 아마 나름대로 이원석 총장 이 부분에 있어서 수사 지휘권을 가진다는 부분들은 조금 중립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좀 판단한 게 아닌가 이렇게는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가 배제됐는데 그게 지금까지 유효됐다는 거죠. 그냥 쭉 이어져 왔고 이번에 검찰총장한테 보고를 안 한 이유도 이게 이유로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설명을 내놓은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이라는 얘기가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서 있었던 검찰 고위직 인사 때도 이 얘기가 또 나왔었거든요. 당시 얘기 좀 들어보죠. 어제 검찰 인사 있었는데 총장님과 충분히 사전 조율 거친 게 맞습니까?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인사와 관계없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은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잘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장님과는 수시로 모든 사안에서 그동안도 잘 협의해 오고 있었습니다. 자, 김지호 전 민주당 부대변인.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어떤 수사에 대한 자기분의 생각, 뭐 법과 원칙 이런 걸 얘기한 이후에 검찰 인사가 있었고요. 이번에 조사가 있었지만 보고를 못 받은 상황이 있었어요. 뭔가 좀 연장선이라고 보이십니까? 지금 이 상황이? 글쎄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야당에서는 가장 편파적이고 가장 정치적이고 가장 야당 인사들을
아주 강력하게 수사하고 단죄한 그런 인물로 평가받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 와가지고 갑자기 퇴임 한 두세 달을 앞두고 굉장히 정의로운 검사, 정의로운 검찰총장인 척을 하시니까 앞으로 가장 위선적인 검찰총장이었다. 이런 별명까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윤석열 정권 권력 앞에는 착 달라붙어가지고 권력의 애완간 역할을 톡톡히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이원석 검찰총장의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단식투쟁인 야당 대표까지 2번이나 소환해서 철저히 수사하고 정말 탄압이란 탄압은 다 하셨던 분인데 이제 와서 좀 정의로운 모습을 보이고 뭔가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는 거 보니까 저 입장에서는 그냥 하루속히 빨리 사퇴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정옥진 변호사, 지금 뭔가 정의로운 척을 한다고 말씀하신 게 지금 김지호 전 부대변인의 평가인데 네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여당 쪽에서는 이원석 총장 오히려 답답하다. 그냥 고구마 중에 고구마다. 그런 평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사실은 납득이 되지 않는 게요. 진짜 저의 개인적인 사견인데 검찰총장의 그 김건희 여사 등과 관련된 수사 지휘권이 배제가 된 게 2020년 10월 19일이었어요. 예. 그때 장관이 추미애 장관이었는데 그때 2가지였거든요. 첫 번째가 라임, 두 번째가 윤석열 총장 가족 및 측근 관련 수사 관여 금지. 누가 검찰총장이. 그 근거는 뭐냐면은 가족과 측근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총장은 이 수사에 관해서는 지휘권 행사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는 게 좋겠다. 이런 뉘앙스 아닙니까? 그런데 더 이상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이 아닌 이후에는 그 뒤에 있었던 총장은 제가 봤을 때 자연스럽게 지휘권이 회복된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근데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에서 내놓은 설명은 그게 있어서 보고를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검찰에서 당사자니 이원석 총장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오히려 이제 보고해야 되는 이창수 중앙지검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제 해석이 좀 잘못된 건가 뭐 그런 생각은 드는데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처분이라고 하는 건 사람한테 가는 거지 무슨 직한테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징계를 받아도 사람이 받는 거지 무슨 뭐 누가 받는 건 아닌 것처럼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논리가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이제 논란처럼 비춰지고 있어요. 그리고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충돌하는 모습.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어떤 근거에서 그 판단을 했고 제3의 장소에서 김건희 여사를 조사한 것인가. 뭐 이렇게 뭔가 논란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난 20일 토요일 사항이잖아요.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한 제3의 장소. 여기 보니까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라 그러죠. 이게 뭐 서울 종로 쪽에 있다 그러는데 현재 이제 경호처 관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제3의 장소 조사 김 여사 측과 협의한 결과 그리고 경호 및 안정상 이유로 결정됐다. 부속 청사라고도 하고요. 뭐 정부 보안 청사라고도 또 이름이 뭐 알려지기도 한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청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그것도 이제 경호처가 관할하는 어떤 건물에서 비공개 조사가 지난 주말에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이 자체를 놓고도 지금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옥신각신 얘기를 하고 있죠. 우선 김철용 교수님. 이걸 가지고 이제 정치권에서 특혜다 아니다인데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거 특혜 주장은 과도하다 그렇게 입장을 냈는데요. 이거 특혜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또 특혜라는 주장은 조금 과도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호상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3의 장소를 선택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어쨌든 김건희 여사의 신분이 피고발인 신분입니다. 예. 어쨌든 피의자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발인 신분인데 검찰청사에 나가게 되고 만약에 포토라인에 서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범죄 혐의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이미지에 커다란 실추가 생기는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피고발인 신분이라는 점을 좀 감안해서 아마 제3의 장소에서 아마 일단 대면 조사라는 방식을 좀 취한 것 같고요. 만약에 그 과정에서 조사를 한 12시간 정도 받은 걸로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만약에 어떠한 혐의점이라든가 범죄 혐의점이 나오게 된다면 아마 그때는 제가 볼 때는 아마 검찰청사에서 아마 본격적인 다시 소환 조사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피고발인 신분에서 또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점을 최대한 또 예외의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너무 특권이다, 특혜라 하고 몰아가는 것은 조금 과도한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지호 전 부대변인은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 상황? 과거에 이재명 대표를 검찰에 소환했을 때 당무로 인해서 주말에 좀 소환 조사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더니 검찰에서 바로 언론에 특혜 요구하고 있다. 왜 공무원을 주말에 출근시키냐. 이렇게 언론에 반박까지 하셨어요. 민주당이 특혜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토요일 날 오후 언론 기자들이 출근 안 할 때죠. 그리고 처음에 뭐 관내 뭐 정부 뭐 보안청사라 그래서 무슨 검찰에 뭐 안간가 뭐 이것 때문에 굉장히 그냥 뭐 난리였는데 알고 보니까 대통령실 경호총사라고 얘기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검사들이 샌드위치 먹으러 대통령실에 피크닉 갔나?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김건희 여사가 이왕 검사들 왔는데 김치찌개랑 계란말이도 해주지 왜 대접 똑바로 안 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심한 작태고요. 정말 뭐 어디서부터 개선해야 될지 답답합니다. 이거 짧게 이거 정기남 교수님하고 제가 정혁신 변호사께 제가 한 1분씩만 가까이 드릴 텐데 조사를 했잖아요. 일단 두 건에 대한 조사였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다음에 명품백 관련된 두 가지 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검찰이 어떤 판단할 걸로 보이십니까? 저는 그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9월 15일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어요. 선고를 앞두고 있어요. 저는 좀 서두를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는 뭐 압수수색도 없이 그냥 뭐 최소한의 수사 절차 상관없이 어찌 보면 검찰총장의 패싱 논란까지 자초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지금 마무리한 거예요. 자, 마무리한 만큼 여기서 머뭇거릴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서 빨리 이것을 국정운영의 부담이 더 이상 국정운영의 부담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또 새로운 어떤 여당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또 지도체제가 등장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주가 조작 사건도 판결도 앞두고 있고 털어버리는 방식으로 갈 거다.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과연 수사의 방식도 문제였지만 그 수사 내용과 관련된 또 다른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럼 그 당시에 또 이원석 검찰총장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자, 이런 것이 논란이 될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보여지는 뭐 법 앞에 어떤 성역과 특혜도 없다고 소리쳤던 이원석 검찰총장의 목소리는 저는 가면 갈수록 작아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지금껏 검찰총장보다는 서울중앙지검장과 대통령실이 직접 거래하면서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국면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어집니다. 마무리라 그러면은 검찰에서도 무혐의 나름대로 이제 검찰에서는 무혐의라든가 또는 또 뭐 면피를 줄 수 있는 다양한 수사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겠지요. 그래서 재판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기소를 뭐 불기소한다든지 이건 분명하게 하는 과정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자,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야당이 또 이 과정에서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지금의 이 검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불가능하다.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국민 여론이 좀 비등해지는 상황으로 저는 그 국면이 전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혁신 변호사는 검찰이 어떤 판단할 걸로 보십니까? 조사는 끝냈는데. 뭐 당연히 둘 다 무혐의 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첫 번째 디올백 관련해가지고는요. 야당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거는 근거 법령이 없어요.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이제 그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개정안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처벌할 수 있게끔. 그 이야기는 뭐냐? 지금 처벌할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문제가 되는 건 도이치모터스인데요. 이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2020년 2월 17일에 뉴스타파에서 의혹을 제기했어요. 어떤 의혹을 제기했느냐? 김건희, 최은순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장외 매수 주가 모자, 주가 조작, 사모펀드 가담 의혹이 있다. 이 제기했는데 이때 중앙지검의 검사장이 누구였느냐? 이성윤 의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소환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오죽하면 지난주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그 자리에 있었던 법사위원 이성윤 의원한테 도이치모터스 수사 왜 이 모양이었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성윤 의원이 검찰총장 부인이어가지고 소환도 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총장 부인도 소환 못했는데 지금 검찰은 대통령 영부인 소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지 간에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할 것이 분명한데 그러니까 더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렇다라고 하면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김건희 여사님 오시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사진 찍히고 그다음 인사하고 그러면 될 거를 갖다가 그러면 더 그 야당에서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제3의 장소에서 소환해가지고 논란을 잠재우지 못하는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 검찰 이 조사 과정 그리고 과연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낼 것인가? 이거 보면 지금 패널 분들이 공통적으로는 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비슷해요. 근데 그 조사 과정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아주 사뭇 다른 분석들을 해주고 계세요. 이런 가운데 요즘에 그리고 앞서 지난 인사 때도 그러는데요. 이원석 검찰총장의 모습, 과거에 봤던 모습과 겹친다. 오늘 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2020년 당시 상황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치와 그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게 크게 바뀌는 게 없구나.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내가 왜 그렇게 그냥 편하게 살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 전날도 의견을 내라고 한 바가 있고요. 인사위원회 이후에도 얼마든지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로 무려 6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아니 제가 막았습니까? 제가 지금 비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떻게 비호입니까? 저는 지휘권이 배제돼가지고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를 비호합니까? 뭐가 식물이 아닙니까?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데. 자, 2020년 당시 상황,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그리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그때도 인사 문제와 보고 여부가 논란이 되면서 당시에도 패싱이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검찰총장 패싱. 이번에 또 검찰총장 패싱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번에는 보고와 관련된 패싱, 그리고 앞서서 5월에는 인사와 관련된 패싱. 이렇게 된 겁니다. 정기현 교수님, 뭐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뭐 좀 다른 사안입니까, 이거? 현상만 놓고 보면 반복되는 느낌을 줍니다. 충분히 데칼코마니를 연상시킬 수 있습니다. 인사, 결국은 보고, 결국은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의 관계에 있어서 또는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의 관계에 있어서 인사와 보고를 빼면 다 헛갱이죠. 다 헛수업에 불과한 거죠. 그렇게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인사 보고를 쟁점으로 해서 패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그 현상, 형식이라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유사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좀 전에 자료함에서 본 것처럼 자, 윤석열 당시의 검찰총장의 태도를 보십시오. 대단히 거친 방식으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가족 문제가 걸려 있고 측근이 걸려 있다 보니까 죽기 살기로 달라듭니다. 자,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과 거친 방식으로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 패싱 논란의 싸움이 붙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나 지금 그 검찰총장 이원석 검찰총장은 대단히 선문답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윤석열 당시의 검찰총장은 약간 다른 느낌 아니겠습니까? 왠지 뭔가 본인이 이 지금 인사와 보고라고 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패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을 완전히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애써 무시하면서 검찰총장으로서 무엇인가 아직까지 본인이 역할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방식은 사뭇 2020년도에 윤석열 총장과는 굉장히 다른 느낌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 얘기하는 개혁신당인가요? 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원석 총장 제2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길을 가는 거 아니냐? 이 얘기는 너무 나간 얘기다. 그렇게 맞아 보이지는 않는다. 형식은 맞으나 싸움을 하는 방식과 본질은 크게 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 사실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 그리고 그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서울중앙지검장과 뭔가 의견이 달랐던 거예요, 그동안요. 어디서 조사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 등에서 의견이 달랐는데 결국에는 검찰총장이 보고도 못 받은 상태에서 조사는 그냥 진행이 돼버린 거죠. 검찰청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그리고 본인이 제대로 조직을 관리 못했다, 국민께 사과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꺼내놓은 상황이 됐어요. 자, 그런데요. 다음 좀 보겠습니다. 검찰총장의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자, 이게 뭐 주변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보도를 통해서 오늘 나왔는데 법 위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민주공화국이 무너지는 것. 이거는 뭐
이 말 자체는 굉장히 좀 강해 보여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계속 근무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는 9월 중순까지입니다. 정옥신 변호사. 네네. 그 사이에 직을 던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뭐 그런 일 없고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쭉 이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안 던질 것 같은데요. 안 던진다? 조금 전에 화면에서 검찰총장이 진상 파악을 지시했잖아요. 만약에 제가 검찰청장이었다. 근데 제가 패싱 당했다. 예. 부끄럽다. 창피하다. 그러면 늦어도 오늘에는 직을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퇴한다 나. 그렇죠. 어제 던지든지 늦어도 오늘 던져야 되는데 그런데 검찰총장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예. 진상 파악 지시했단 말이에요. 예. 검찰총장이 일을 갖다가 하는 거죠. 검찰청법 12조에 보면요. 검찰총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검찰총장은 대검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검찰총장은 중앙지검장을 지휘하고 감독하고 지시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중앙지검장이 그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진상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그런 사람이 옷을 벗겠습니까? 아무리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는 9월 15일까지거든요. 그런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 본인도 이야기했더라고요. 대검 차장이 된 게 2022년 5월 18일인데 그때 대검 차장이었는데 검찰총장이 없었어요. 그때 김호수 전 검찰총장이 검수완박에 반발해가지고 사표 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은 대검 차장 때부터 직무대리 하다가 예. 그러다가 2022년 9월 16일에 정식 검찰총장 된 거니까 예. 이미 검찰총장을 2년 이상 자신의 임기 이상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여한이 있겠나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진상 파악해서 책임을 내가 한번 물어보겠다.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2달도 안 남았는데 끝까지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말했던 원칙과 뭐 이런 거 결국에는 그냥 시간 보내고 그냥 임기 끝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남은 2달 동안에 예. 2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본인의 생각에 맞게 어찌됐든지 간에 예. 자신의 검찰총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자신의 뜻대로 한번 검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다. 그런 생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아무튼 주말 동안에 이 뉴스 나오고 오늘 검찰총장의 약간 의미심장한 발언 그리고 뭐 가방 고리까지 뭐 사진에 찍히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 나왔습니다. 오늘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당 투표율이 저조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죠. 근데 해석은 제각각. 이거 저조한 거 뭐 때문입니다. 이거 그리고요. 이거 누구한테 유리할 것 같은데요. 이거 해석들이 막 여기저기 나와요. 지금요. 자, 우선 각 후보들이 투표율과 관련돼서 좀 한 말들이 최근에 있었어요. 오늘도 있었고 그 앞서도 있었고요.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를 찍으시던 다른 후보를 찍으시던 좋습니다. 그 대신 우리 국민의힘이 얼마나 변화하기를 열망하는지를 깜짝 놀랄만한 투표율로 보여주십시오. 다른 분들께도 혹시 저를 찍고 싶지 않은 분들께도 투표해달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한동훈 후보가 65%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굉장히 본인들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했는데 결국 투표율이 낮은 거는 바람은 없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많은 당원들께서 이건 아니네 하는 여러 가지 섭섭함들을 발견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좀 한동훈 후보한테 맡기면 좀 불안하겠네. 당의 뿌리가 약한 그런 인기와 팬덤 현상이 우리 당을 지금 많이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막상 당원들의 표와는 거리가 있는 거다라는 그런 결과라고 봅니다. 이 후보자분들의 이제 도관 없는 네거티브, 공방, 설전, 또 지지자분들의 이제 몸싸움, 막 욕박전도 있지 않았습니까? 좀 사실상 유리 없는 이제 네거티브 공방의 불성산한 모습 등에 이제 당원들이 실망을 많이 하지 않았나. 그래서 투표율이 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로 국민의힘 당원들의 투표가 다 끝납니다. 근데 투표율이
예상보다 좀 낮은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와요. 화면으로 좀 투표율 정리 좀 해봤습니다. 아직 오늘이 4일차인데 마감이 안 됐어요, 아직요. 근데 1일차 보시면요. 이거 비교해서 보세요. 빨간 글씨로 된 게 이번 전당대회고요. 지난 작년 3월에 있었어. 3월 초에 전당대회에 있어서 당시에는 저 김기현 대표가 선출됐던 그 전당대회잖아요. 그때하고 투표율 비교하면 1일차 차이 나죠? 그리고 2일차 벌어집니다, 차이가. 3일차 역시 낮아요, 지금요. 그리고 4일차. 최종적으로 작년 3월에는요, 55.1%였어요. 그럼 이번에는 어느 정도? 지금 정치권에서는 50% 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분위기 보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4일차 대충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요. 낮아요, 아무튼. 1년 전, 지난해 3월 전당대회보다 지금 낮은 수치가 나왔거든요. 이걸 가지고 앞서 영상에서 보셨지만 후보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 각 캠프에서는 또 여러 가지 또 해석들을 내놓고 있어요. 투표율이 낮은 이유, 뭐 누구한테 유리하다 이건데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김철우 교수님, 투표율이 지난해보다 낮았어요. 지난해 전당대회보다 낮은 이유, 가장 큰 이유 하나만 꼽은다면 뭡니까? 일단 뭐 최종 집계로 모르지만 한 48% 정도 나온다는 48%. 근데 제가 볼 때는 작년에 열렸던 김기현 대표 전당대회가 좀 이례적으로 높았던 겁니다. 2021년도 이준석 대표를 뽑을 때는 한 45%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 48% 정도면 어느 정도 정상적인 투표율이 나온 건데 보통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번 전당대회가 뭐 흥행을 넘어 과열이다. 흥행 자체는 어마어마했다라고 했는데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사실 흥행이라고 하죠. 아까 그 윤상현 후보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네거티브로 점철된 어떤 약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패한 그런 전당대회가 네거티브 흥행이다 이거는. 왜냐하면 사실 전당대회라고 하는 게 새 대표를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새 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난 총선 때 왜 졌는지를 파악하고 분석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보수의 어떤 청사진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건데 사실 이번에 보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네거티브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동훈 후보의 어떤 공소 취소, 어떤 그런 반응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 당원들이 굉장히 실망감을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작년에 그 김기현 대표 때 보면 새 정부에 들어왔고 또 그때는 또 총선이라는 공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굉장히 조직력이 동원된 그런 투표율이 높았다고 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한 48% 정도면 보통 국민의힘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정도의 투표율은 나왔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앞서서 뭐 높으면 막 60% 이상도 가고 뭐 그럴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는데 지금 일단 그거보다 낮아요. 지금 이렇게 나온 투표율 누구에게 유리한 겁니까? 일단은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김기현 대표가 뽑힐 때 보면 나경원 후보가 출마하면 안 된다는 연판 정도 돌았고요. 사실은 영남 의원권들 중심으로 해서 오다가 내려갔다는 거거든요. 어느 후보를 좀 찍어라. 이런 게 있었다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당원들이 보면 당협위원장으로부터 누구를 찍으라 하는 그런 의견이 없이 가장 자유로운 상태에서 투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당장은 보면 당원들이 볼 때 지금 총선에서 지고 난 다음에 새로운 대표를 통해서 좀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의대한이라고 하는 한동훈 대세로 계속 좀 유지되고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쨌든 좀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얘기도 있는데 당원들이 볼 때는 원희룡 후보나 아니면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봤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데는 조금 확장성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래도 한동훈을 통해서 좀 새로운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당신들이 여전히 조금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그럼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게 아니라 새 떡이 커 보인다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새 떡이 커 보이는 거죠. 정기란 교수님, 주교제요. 투표율이 낮은 가장 큰 이유 하나. 그리고 이 투표율로 봤을 때 누가 더 유리해지는 건가 이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원들의 어떤 절망적 실망감. 저는 이게 가장 크다. 절망적 실망감. 실망으로 표현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뭐 엄청나다. 굉장히 뭐가 강조된 건데 절망적 실망감. 자, 보십시오. 지금 이 보수 세력의 당원들은요. 지난 대선 당시에 이 지금의 야당 이재명 대표의 0.73% 포인트의 그 탈락. 대선 후보에서 패배. 여기서 얼마나 절망했습니까? 자, 그 당시에요. TV도 안 보고요. 신문도 안 봅니다. 지지자들은 그만큼 그 힘들어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 총선을 통해서 보수 세력은 완전히 괴멸적 참패를 당했습니다. 지금 보수 세력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지자들이. 그런 속에서 열린 전당대회입니다. 그러면 보수 세력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그 향배, 이를테면 보수의 쇄신, 혁신을 놓고 어떻게 보면 갑론을박하고 당의 방향성을 놓고 싸우는 전당대회가 되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당대회 보이는 모습은
뭐였습니까? 4명의 후보가 사실 이전 투국, 소위 집단 난투국을 방불케 하는 소위 막장 전당대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이런 속에서 당원들이 가지는 이 실망감, 또 이 네거티브 공방에 대한 어떤 그 질려버린 질색, 뭐 이런 어떤 감정들이 그대로 저는 낮은 투표율로 반영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자, 그러면 낮은 투표율이 과연 어대한이라고 하는 이른바 전체적인 흐름을 좌초시킬 수 있을 것인가? 내일 투표가 끝나지 않고 28일까지 갈 것인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대한이라고 하는 큰 흐름을 뒤집기에는 좀 어려워 보인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한동훈 후보가 가장 유리한 속에서 선거를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자, 그러면 그걸로 이 당의 문제는 해결되느냐? 저는 곧 한동훈 대표의 당선이 곧 다시 한번 윤석열 정권의 어떤 분열과 또 내부 갈등을 점화시키는 내관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첩첩산중의 전당대회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겠습니다. 당초에 한동훈 후보 캠프에서는 이번 전당대회 당원들 투표율이 한 65%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봐서는 아무리 봐도 오늘 결과가 마감이 되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못 갈 것 같거든요. 자, 이와 관련된 얘기가 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가 65% 투표율을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이건 상당히 높게 잡았었던 거고 투표율이 뭐 다소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갖고 있던 뭐 여론조사라든가 아니면 그동안 나와 있던 여론조사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패스트트랙 논란 이후에 일부 당원들이 좀 고개를 갸웃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것이 대세를 바꿀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뭐 한동훈 후보 측에서 계속해서 주장했던 것이 65% 이상이 넘어가면 1차에서 끝난다라고 했었고 높은 지지율이 나올수록 한동훈 후보에게 유리하다라고 했었는데 한동훈 후보 측 캠프와 주장과 지금 반대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한동훈 후보 측의 기존보다는 좀 불리한 형국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김지호 전 민주당 부대변인. 그러니까요. 이 결과가 내일 전당대회인데 내일 뉴스와이드 이 시간에 국민의힘의 새 당대표는 누굽니다라고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내일 결정이 못 나서 28일 결선 투표까지 가는 일이 있겠습니까? 저는 내일 결정될 거라고 확신하고요. 확신을 하십니까? 네, 그럼요. 이게 왜냐하면은 뭔가 좀 엎치락 뒤치락 하면은 투표 자체가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투표 자체가 낮다는 것은 일부 실망한 그다음에 어차피 뒤집어지지 않는다. 이런 실망했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은 것이고요. 원래 정당의 전당대회는 굉장히 축제, 뭐 노선 투쟁의 장, 당 운영을 위한 토론이 진행되면서 굉장히 좀 시끌벅적하고 재밌게 운영이 되는데 지금은 이거 뭐 서로 남보다 못한 진짜 원수 대하듯이 막 폭로하고 비난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언론의 화제는 됐지만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범죄 혐의자들도 언론의 화제는 됩니다. 그렇다고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는 사실 전당대회가 아니라 본인들끼리도 자폭대회라고 비하할 만큼 굉장히 당원들에게조차 외면당하고 있다. 그 결과 투표율이 낮고 결국은 어대한이 뭐 계속 진행될 것 같고 그러나 당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변호사는 결선 투표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내일로 끝나겠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네, 내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투표율이 낮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기대가 높았을 뿐이지 객관적으로 투표율이 낮은 것은 아니었다. 저 정도면은 덜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 객관적으로는. 왜냐하면 2021년 6월 11일에 국민의힘 1차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투표율이 45.36%였어요. 그거에 비하면 이미 그걸 넘어간 거네요. 이거 넘어갔는데 그런데 이 45.36%는 그때까지 여당 보수당의 최다 투표율이었어요. 그 이전에 제일 높았던 투표율이 2014년 7월에 있었던 그 전당대회였는데 그때는 31.7%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전당대회 투표율은 그렇게 높은 게 아니었는데 그런데 이제 45.36이면은 그때 굉장히 높았다. 그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작년에 있었던 3.8 전당대회는 55.10%였는데 이거는 굉장히 진짜 높았던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요번에 그 투표율은 역대 두 번째 투표율이에요. 그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물론 더 높을 수 있었다.
지금 이렇게 싸우지 않고 좀 서로 간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런 식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55% 이상을 깰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예. 너무 뭐 이것저것 뭐 문자부터 해가지고 난장판이었으니까 투표율이 이 정도로 머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득표율 봤을 때 예. 지난번에 3.8 전당대회 때는 여론조사가 안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후보가 52.93%로 당선이 됐는데 예. 1차 전당대회 때는 여론조사가 들어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이준석 후보가 당원들한테 몇 프로 얻었냐면 37.41% 얻었거든요. 그런데 여론조사에서 58.76% 얻어가지고 43.81%로 나경원 후보를 이겼는데 나경원 후보가 당원들한테는 41% 얻었었어요. 그러니까 당원들한테는 오히려 졌다가 그래서 거기에 비추어 봤을 때 그 3년 전에 이준석 후보보다 한동훈 후보가 10%씩은 더 얻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당원들한테도 최소한 뭐 50%는 얻을 것 같은데 50%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한 45%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아무리 낮게 잡아도. 예. 그다음에 여론조사 해도 58%보다는 더 얻지 않을까. 한 65% 정도 얻지 않을까. 합치면은 제 생각에 50%는 뭐 간신히 넘을지는 모르겠지만 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내일 한번 지켜보시죠. 뭐.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아주 구체적인 숫자를 들어가면서 전망을 해주셨어요. 막 몇 %, 여론조사 몇 %, 막 이런 전망을 자세히 해주셨습니다. 내일 이 시간쯤이면 뭐 이미 다 결과가 나와서 뭐 한참 소개를 하고 있을 것 같네요. 이런 가운데 사실은 당내 특히 친윤을 중심으로 한동훈 후보를 비토하는 또는 뭔가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 이거 어제도 있었어요. 어제 후보들의 모습이 있는데 화면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히 주목받고 있는 두 후보죠. 우선 한동훈 후보 어제 지난 20일입니다. 울산 지역 방문했어요. 울산. 그런데 여기에 울산하면 누굽니까? 김기현 전 대표잖아요. 김기현 전 대표가 거기서 뭐 다선 의원을 하고 있는 이곳이잖아요. 김기현 전 대표하고 박성민 의원은 친윤으로 꼽히신 분이잖아요. 이 행사에 당원을 만나는 자리에 이 두 의원이 불참했습니다. 한동훈 후보 얼굴 안 본 거예요, 거기서? 일단 이거부터. 김철호 교수님. 네. 친윤인 박성민 의원, 전직 당대표인 김기현 의원. 뭐 김기현 의원을 친윤이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뭐 좀 다르게 보시는 분도 있지만 아무튼 이 두 의원의 모습이 없었던 겁니다.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일단 뭐 개인적 일정을 이유로 참석 안 했을 수도 있지만 그냥 제가 볼 때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그걸 보여주고 싶었다. 공개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기현 의원이나 아니면은 박성민 의원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친윤, 뭐 김기현 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신윤에는 속하는 분이거든요. 신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런 분들이 공개적으로 한동훈 후보하고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건 아마 울산 지역 당원들이나 울산 지역에 있는 다른 의원들에게도 공개적으로 비춰지는 부분들이. 그럼 저렇게 어제 참석하지 모습을 그러니까 만나지 않은 것은 홍준표 대구시장 또는 이철우 경북지사의 그 면담 거부였잖아요. 사실. 그거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되고요. 지금 공개적으로 하여튼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는 안 돼야 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 저는 저렇게 좀 비한 세력들이 계속적으로 모이고 있는 상황, 특히 세력화되고 있는 상황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그 비한 세력들이 계속적으로 당의 비주류로 남아 있는 건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주류로 남아 있는 건지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그 부분이 다 주류가 돼야 되는데 저분들은 비한으로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한다면 누가 주류 비주류인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면서 아마 한동훈 대표가 된다면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당내 어떤 헤게모니 전쟁이 계속적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전당대회를 통해서 오히려 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모이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지금 전당대회를 하는 과정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있고 전대 이후에도 핵분열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이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추가 질문 드리면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됐다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친윤과 불편한 관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대통령실과도 굉장히 불편한 관계라고 정치권 다 보고 있잖아요. 지금요. 혹시 친윤 중심으로 한동훈 대표가 됐다 가정하면 한동훈 대표를 축출할 가능성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김옥균 프로젝트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사실 불가능하고요. 왜냐하면 당원들이 어쨌든 민주적으로 뽑은 대표이기 때문에 만약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그러한 것들은 사실 쿠데타에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데 저는 일단 대통령실의 어떤 반응이 달라질 거라 보이거든요. 그럼 저번에 김기현 대표가 뽑혔을 때는 한 이틀 3일 만에 대통령이 신임 지도부를 대통령실로 초청해서 오찬 만찬을 했는데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럼 한동훈 후보 언제 만날 거냐. 그럼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 체제를 인정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뭐 이 박성민 의원이나 친윤 의원들하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계속적으로 지금 한동훈 후보에 대한 독서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광역단체장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를 당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던 분들은 계속적으로 그럼 한동훈 대표 체제를 부정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한동훈 아마 대표가 된다면 그 외에도 통합의 어떤 메시지를 내고 통합하는 행보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아마 굉장히 조금 어려운 그런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정치권에서 이른바 김옥균 프로젝트 3일 천하로 끝난다 이런 얘기 그리고 또 연말을 과연 한동훈 대표가 되더라도 그 체제가 연말 넘길 것이냐 이런 얘기 아직도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투표율 관련된 속보네요. 아까 전망을 해봤었는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종 투표율 나왔습니다. 48.51%. 아까 패널분들이 전망했던 내용과 거의 흡사하네요. 48% 정도 됐고요. 지난해 있었던 3월 전당대회보다 6.6%포인트 낮다. 그러니까 지난해 전당대회보다는 낮고 그 앞서서 전당대회보다는 높고 48.51%. 전체적으로 뭐 오늘 나왔던 전망하고 흡사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50%는 못 넘었네요. 역시. 48.51% 나왔다는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갑자기 속보 들어와서 지금 투표율 얘기인데 뭐 투표율 얘기는 아까 충분히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아까 봤던 화면 다시 한번 불러오죠. 거기에 나경원 후보 얘기도 좀 있어요. 여기 보면 나경원 후보가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패스트트랙 재판에 연루됐던 전현직 의원들과 만찬을 한답니다. 6시 정도가 지금 만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근데 여기에 참석하는 분들 보니까 이철규 의원, 뭐 이만희, 송원석, 뭐 이렇게 정치인들 이름 있잖아요. 특히 김지호 전 부대변인, 친윤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과 윤한홍 의원이 참석한답니다. 친윤으로 꼽히는 분. 지금 굉장히 묘한 상황인데 오늘 만찬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친윤계가 계속 공격을 했고 원희룡 후보가 주도해가지고 많은 공격을 했는데 사실은 나경원 후보와의 그 공소 취소 청탁을 한동훈 후보가 터뜨리면서 나경원 의원까지 그런 그 공격 대열에 좀 합류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공감 능력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압도적인 지지율을 받고 있는 한동훈 후보로서는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경쟁자들을 잘 아우르고 공감하고 당대표가 돼서 당을 핵분열이 아니라 뭐 대통령실에서 아무리 원자력을 제공을 해도 분열시킬 게 아니라 아울렀어야 되는데 전당대회를 통해서 오히려 핵분열을 가속시키는 언행을 하고 공격을 했기 때문에 당대표가 돼도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자꾸 김옥균 프로젝트 3개월 당대표론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 정당의 당대표는요. 어떤 대통령이나 행정부의 수반이 아니라서 정말 의원들이 사사건건 반대하고 사사건건 연판장 반대 당론을 모아서 당대표를 공격하면 버티기가 굉장히 힘든 자리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초보 정치인으로서 뭔가 좀 새로운 모습을 기대했었는데 초장부터 좀 미래가 암울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녁 만찬과 관련해서 나경원 후보가 오늘 좀 설명을 먼저 좀 내놨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또 전현직 의원 패스트트랙 동지분들을 모여서 만찬회동을 가지신다면서요. 그냥 오늘 다들 마음도 그래서 밥 한 끼 같이 나눠서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전당대회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모이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냥 모인다는 것으로 해석해 주십시오. 정기환 교수님께 짧게 그냥 모이는 건가요? 단순히 그냥? 아니면 뭐 의미별 좀 할 만한 자리인가요? 아니 뭐 어쨌든 그 나경원 그 후보에게는 지금 두 가지가 이제 목표로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지난 그 패스트트랙 공소와 관련해서 원내대표 시절 제대로 한 역할이 없다라는 또 반론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여론을 좀 다독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지막 막판까지도
친윤그룹의 조직적 지원을 등에 업고 한번 한동훈 후보와의 경쟁에서 결선투표까지 끌고 가겠다. 그래서 조직에 기대는 하나의 어떤 그 투항, 친윤그룹의 투항으로 저는 보는 정치적 의미도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일 이 시간이면 어떤 결과를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요. 지금 민주당도 뭐 당대표 후보들 간의 경쟁이 있긴 하죠. 근데 이 경쟁의 강도는 사실은 뭐 여당에 뭐 비할 뻔한 그 상황은 아닌데 뭐 오늘도 어제 밤부터 오늘 사이에 좀 약간 귀를 잡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 주제를 좀 가보죠. 집단 쓰레기들 이런 말이 나왔어요. 지금 민주당 당권에 도전하는 후보가 이런 입장을 글을 딱 올렸어요. 깜짝들 놀랐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지금. 집단 지성 그런 거 아니고요. 집단 쓰레기들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과연 누구를 직격하니까 여기 보면 뭐 개딸 직격 물음표 직격이잖아요. 강성지층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일단 김두관 후보가 사실 이재명 전 대표 지금 이재명 후보죠. 여러 가지 이 경쟁 과정에서 압박을 좀 많이 했어요. 그 중에 한 목소리 좀 들어보죠. 이번 전당대회는 이재명 후보의 사당을 만들어서 정권 교체 실패할 것인가 아니면 민주당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살려서 정권 교체에 성공할 것인가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렇게 뭐 이재명 대표 뭐 1인 체제 사당화 막 이런 게 압박을 많이 했는데 그런 가운데 어젯밤에 어제 여러 가지 이 요새 지역 순회 경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순회에서 뭐 연설도 하고 그 자리에서 득표율도 공개하고 이런 자리인데 어제 한 곡 끝난 뒤에 밤에 늦게 올라왔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김두관 후보의 SNS에 올라왔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집단 지성이 아니라 집단 쓰레기로 변한 집단은 이거 민주당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집단 쓰레기로 변한 집단은 정권을 잡을 수도 없거니와 잡아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득표율 상황에서 뭐 특정 후보한테 몰리고 제대로 뭐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고 막 이런 불만 표시를 하면서 집단 쓰레기로 변한 집단으로 민주당이 규정했어요. 정권 못 잡는다. 못 잡는 게 아니라 아예 잡아서도 안 된다까지 얘기한 거예요. 엄청난 혹평입니다. 근데 지금 일단 이 부분은 삭제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뭔가 해명이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김동완 후보 대변인실을 통한 해명인데 어제 이 쓰레기 발언은 후보 뜻이 와전돼서 메시지 팀에서 실수로 업로드된 거다. 이것도 묘해요. 후보 뜻이 전혀 아니다가 아니고요. 와전이 됐다고 돼 있어. 와전이. 그럼 약간 오해다? 뭐 이런 거잖아요. 후보는 사실을 알고 즉각 해당 글 삭제라고 지시했고 메시지 팀장과 SNS 팀장을 해임했습니다. 바로 그냥 잘랐다는 거군요. 후보는 후보별 당원 투표 결과에 대해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라고 뒤늦게 해명을 합니다. 김철원 교수님, 이거 뭡니까?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일단 뭐 민주당에 보면은 막말의 고수들, 막말의 달인들이 많은 편이거든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지난 총선 때 보면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향해서 이찍이라는 발언을 했었거든요. 최근에 보면 그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의 의원들을 향해서 이 정신 나간 집단이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또 반발도 나오고 막 그랬죠.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는 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이기 때문에 예. 그 이 국민의힘에서 발표한 그 한미 군사 동맹이라는 부분이 한미 군사 동맹이고 지금 한일 간의 군사 협력이라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정신 나간 일이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데 그런 분들은 보면 상대 당을 향해서 정치적 이념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폄하하고 저를 막말했는데 밖을 향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저는 굉장히 희귀한 사례에 속하거든요. 지금 내부를 향해서 이런 글을 일단 올렸어요. 자당의 어떤 지지하지 않는 상대방을 향해서 던지는 저는 좀 뭐 민주당의 어떤 정당사에 굉장히 좀 희귀한 사례로 좀 남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김두관 후보가 저런 발언한 부분은 조금 10분 이해가 되는 게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 경남 도지사도 하시고 영남의 그 이 민주당 굴모진 경남의 도지사도 하고 행안부 장관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겨우 이제 초선 때 대표를 했는데 재선되고 난 다음에 DJ 이후로 처음 연임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김동완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좀 더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김동연 후보가 굉장히 쓰레기라는 충격요법을 썼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쓰레기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요. 이게 읽어보면 그런 맥락 같단 말이에요. 그 쓰레기라는 충격요법을 썼는데 그 충격요법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를 찍었던 분들이 안 찍을지 김동연 후보로 돌아올지 아닌 돌아올지 이거는 조금 지켜볼 상황이다. 그래서 아마 제2차 좀 쓰레기 발언도 근데 또 바로 또 삭제하고 또 그걸 관리하는 직원을 해임했다 그러고 이건 뭡니까? 그건 제가 볼 때는 아마 본인의 뜻이 와전됐다고 하는데 아마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다양한 표출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그렇지 않고 하나의 어떤 뭐 이 의견으로만 나오게 된다면 저런 것들은 문제가 아니냐 하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전형적인 조금 치고 빠지기 어떤 극단적인 그러면 충격을 완전히 뭐 실수라든가 와전은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2차 쓰레기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정기환 교수님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이거? 글쎄요, 뭐 김두한 캠프의 명백한 사고죠. 사고지만 이건 메시팀의 실수도 아니고 결국은 김두관 후보의 책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 이게 왜 이 당내 경선에서 나와서는 안 돼? 또 어찌 보면 사석에서도 이런 얘기 자체가 나와서는 안 되는 같은 당의 당원에 대한 권리당원에 대한 평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터진 거다. 그런데 SNS 팀장, 뭐 메시 팀장 해임, 뭐 월급 주지도 않는 캠프 직원, 자원봉사들 해임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 김두관 후보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김두관 후보는 왜 출마했습니까? 원래는 일기 이재명 체제에서 친명 후보를 자임했습니다. 친명을 자임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호위무사 역할까지 다 치던 분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2기 전당대회 이재명 체제의 당대표가 되겠다고 나오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친명이 아니고 반명이 되신 겁니까? 비명이 되신 겁니까? 당내 역동성, 다원주의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왜 출마했는지에 대한 명백한 정체성에서 지금 혼란이 오고 있는 거다. 두 번째, 초반 득표율이 보여준 데서 오는 충격으로 보여집니다. 본인은 아마 당사 후보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1기 전당대회 때 77.8% 득표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20% 정도 득표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짐작하고 계산하고 출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초기에 보여준 득표율은 뭡니까? 7.19%에 불과합니다. 10%도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요.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당원들로부터 김두관 후보가 지금 이런 지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명백한 반성이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곧 권리당원들에 대한 집단 쓰레기라고 하는 공격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씻을 수 없는 어떤 상처를 당원들에게 준 후보로 아마 낙인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럴 거면 굳이 많은 돈을 써가면서 전대를 열 게 아니라 정말 이왕에 이재명 대표를 추대하고 최고위원도 이재명 대표가 지명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냐라고 하는 당 바깥의 평가를 한 번쯤은 되새겨봐야 될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5곳이죠. 17곳, 광역단체 기준 17곳 중에 지금 5곳에서 이제 순회 경선을 통해서 득표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생각보다 약간 실망스러운 상황이었는지 뭔가 지금 민주당 당원들을 향해서 집단 뭐 쓰레기 막 이런 표현을 쓰고 약간 분노 표시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또 이건 실수다라서 또 삭제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금요.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게 민주당도 지금 이게 전당대회가 잔잔한 게 아니라 뭔가 시작되나 보다 그랬었는데 좀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지금 야당인 조국혁신당은 새 대표를 뽑았죠. 조국 대표. 그리고요. 민주당은 지금 경선 중인데 중간 초기 단계에 득표에 나왔단 말이에요. 정리 좀 해보죠. 일단 조국혁신당은 이제 한 명만 나왔어요. 후보가 당대표. 근데 찬반만 한 거잖아요. 근데 99.9%는 무슨 순금 표시할 때 나오는 그런 숫자 아닙니까? 저 순도가 저더라고. 근데 99.9% 찬성이 나왔어요. 그리고요. 이재명 후보가 얻은 득표율 초반이잖아요. 지금 5곳에서 나왔거든요. 누적 5곳 누적이 91.7%. 여기도 어마어마합니다. 90%가 넘어갔어요. 득표율이.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관련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죠.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의 이제 후보님께서 이제 득표율이 90%를 넘는 걸 보고 뭐 북한의 김정은의 급한 득표율이라고 비판하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러워서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찬성률 99.9%로 조국혁신당 당대표는 조국 후보가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저 조국을 새로운 당대표로 받아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비록 12석짜리 소수 정당이지만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조혁신 변호사, 지금 야당에서 당대표를 뽑는 과정, 끝난 것도 끝났는데 공통점은 득표율 찬성률이 90%를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전에 화면에 조국 대표 나오고 그 밑에 뭐라고 딱 쓰여져 있었느냐. 다시 태어나고 싶은 나라라고 쓰여져 있었어요. 그걸 만들겠다 뭐 이런 취지잖아요. 저는 어떤 당이든지 간에 뭐 국민의힘, 민주당, 뭐 조국혁신당 다 포함해가지고 99.9%의 지지로 당수가 선출되는 그런 나라에서는 절대로 태어나고 싶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99.9%로 선출된 당수가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해서 범죄자가 될 것으로 거의 확실한 사람이 그렇게 그 당수가 되고 싶은 그런 나라는요. 절대로 전 태어나고 싶지가 않고요. 이런 부분들은 자랑할 게 아니고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초반 득표율이 91%를 넘어갔어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 대표가 99.9%니까 이재명 대표 90%는 애교같이 보여요. 뭐 별로 그렇게 높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이다. 여당, 야당 다 합쳐가지고 지금 우리는 2024년에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김지호 전 민주당 부대변인, 지금 아까 앞선 영상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 득표율이 90% 넘어가니까 이거 뭐 북한에서 나오는 득표라 아닙니까? 약간 이런 취지의 질문까지 받았어요. 이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지난번 당대표 선거에서 77%라는 경이적인 득표를 그것도 엄청나다 그랬거든요. 높았는데 이번에 90% 받은 것은 사실 두 가지 요인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데 좀 힘을 모아주자. 이게 한 측면이고요. 지난 2년 동안 이재명 대표가 당을 유능하게 잘 이끌었고 어떤 지도자로서 인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저희가 무슨 뭐 북한처럼 체육관 선거를 한 것도 아니고 조직 투표를 한 것도 아니고 유권자가 이 사람 일 잘해서 표를 몰아준 게 뭐 잘못은 아니잖아요. 인기 많은 게 잘못입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뭐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은 기본적인 당원 숫자 차이가 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높은 지지율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 그만큼 야권에서는 굉장히 절실하다 이런 모습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 추가 질문드리면 이재명 후보가 최종적으로 득표율이 얼마 나올 것 같습니까? 글쎄요. 77%는 넘을 것 같습니다. 혹시 90 앞에 9자가 나올 것 유지될 것 같습니까? 좀 지켜봐야죠. 지금 이제 초반에 굉장히 그 이제 어떤 경북, 대구, 뭐 강원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은 뭐 그렇습니다. 이런 곳이 보수적일 것 같지만 야당 당원들은 더 개혁적이고 굉장히 조금 열성 지지층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좀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0초만 추가 질문 더. 혹시 90% 넘는 득표를 하고 조금 부담스럽기도 합니까? 솔직히 뭐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거는 뭐 유권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 결과 자체를 받아들여야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엄청난 찬성률과 득표율이 나오면서 또 좀 주목을 좀 받았어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 관련 내용이 좀 추가로 더 있는데 요즘에 정치권에서 많이 주목받는 인물들은 여러 명인데 그중에서도 정청래 법사위원장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아무튼 주목받고는 있어요. 최근 모습 좀 정리해봤습니다. 법사위 열차는 항상 병시에 출발합니다. 들어가세요. 의사 일정을 방해할 경우에는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 김경옥 위원장님 잘하셨죠? 발언을 중지합니다. 예. 왜 중지합니까?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 발언을 중지할 수 있고 퇴장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존경하고픈 얘기 하셨죠? 계속 하실 겁니까? 곽기택 의원이 계속 저를 째려보고 있어요.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판단하여 국회법 145조 2항에 의해서 퇴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해서 질서를 한다. 기분 나쁘지는 않습니다.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청원법에 의하면
5만 명이 넘었고 이것은 자동적으로 법사위에 회부되었으며 따라서 위원장 판단에 따라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매우 중대 사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자, 최근에 이제 법사위에서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막 청문회 열리고 있잖아요. 지금 또 좀 잡혀 있는데 그때 5만 명이 넘어서 한다고 이런 설명이 있었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런 청원도 올라왔군요. 정청래 해임 청원. 이게 나온 지 제 얘기 나흘 만에 5만 명 넘었어요. 5만 명 넘으면 이거 다뤄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그 얘기를 하면 5만 7천 명이 좀 넘었다네요.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오늘 국민의힘에서도 어떤 좀 반응을 좀 보였네요. 들어보시죠.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갑질 행포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다시 한번 갑질 위원장의 오만함으로 국민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께 권합니다. 오늘은 국회의원 배지를 내려놓고 잠시 거울 앞에서 본인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권해봅니다. 저렇게 거울 앞에 서서 뭐 아까 반성해보라는 뜻인데 실제로 또 정청래 위원장이 거울 앞에 섰어요. 또 그 모습을 본인이 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또. 자, 김철영 교수님. 청원 5만 명이 넘었으니까 뭐 다뤄야 된다 이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상황? 정청래 위원장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보는 게 22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지금 뭐 개원한 지 벌써 한참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경제 살리기는 딴전이고 지금 탄핵, 특검, 청원 저런 일들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정청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국회 수준을 그냥 1층이 아니고 완전 지하까지 떨어뜨리는 정말 국회 수준을 굉장히 좀 낮추는 데 일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어쨌든 그 위원장이라고 하는 분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그런 중간자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저렇게 국회법을 앞세워서 어떤 동료 의원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렇게 폄훼하고 하는 부분들은 일방적인 어떤 의사 운영에 대해서는 아마 굉장히 조금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특히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국회 상임위원장을 상대로 해임 청원을 해달라는 저는 청원은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마저도 저렇게 희화시키는 저런 정책위 위원장을 보니까 좀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지호 전 민주당 부대변인 지금 김철영 교수님께서는 정청래 위원장이 국회 수준을 낮추고 있다. 지하로 끌고 내려갔다 이렇게 평가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좀 국민에게 더 다가가려는 노력으로 보이고요. 130만이 어떤 서명했다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도 논의해야 되지만 5만 7천 명이 청원한 그러한 정청래 의원 해임안도 논의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저는 합리적이고 떳떳한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본인이 떳떳하니까 이 청원안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고 또 대응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저는 이번 탄핵 청문회에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가 참석을 해서 떳떳하게 해명을 했으면 정말 어떤 그 여사 관련 사법 리스크가 한 번에 털 수도 있었는데 매우 아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청래 위원장이 맡은 법사위 뭐 열릴 때마다 그냥 뭐 충돌 여러 가지 뭐 고성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깜짝 성명을 낸 거죠. 화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대통령으로서 봉사하는 건 생애 최대 영광이다. 이런 말 먼저 깔고요. 그리고 나서 물러나서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으로서 의미에 집중하는 게 당과 나라 이익에 최선이다. 대통령의 일에 집중한다. 후보 안 한다는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통령에 대해서 뭐 지지한다 이런 얘기까지 남겼는데 이렇게 후보 사퇴 성명을 갑자기 낸 겁니다. 그동안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 미국 조회에서도 압박들이 있었다 그러죠. 이거 후보 못하는 거 아니냐, 이거 안 된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후보 봐라 지금 저 피격 사건 이후에 막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되냐, 막 이런 양에서 압박을 받았었는데 결국은 사퇴를 했네요. 그러면서 부통령 해리스가 우리 당 후보 되는 것에 대해서 지지한다 이렇게까지 입장을 했습니다. 자, 이 주제와 관련해서요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님 자리하고 계신데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사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오바마 전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미국 언론 통해서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거든요. 맞는 얘기입니까? 그동안 무슨 얘기가 있었던 겁니까? 오바마 전 대통령의 입에서. 예, 그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바이든 본인이 결심을 하는 거고요. 그 결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계속 미국 언론이 꼽았던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 오바마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오바마 바이든은 해서 한 8년 동안 같이 호흡을 맞췄었죠.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예. 그리고 오바마는 퇴임했지만 아직도 이제 민주당에서 상징적인 존재로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크에서 실력을 행사할 수 있고요. 충분히 또 이제 바이든한테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인데 마지막에 이제 바이든 캠프에서 직접 이렇게 완주 의사를 밝히고 있다가 여러 이제 민주당 지도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나 여러 사람들의 이제 계속 강력한 권고가 있다가 마지막 지난 한 주 동안 지금 오바마가 말을 조금 삼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얘기를 안 했어요. 뭐가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없어요. 예, 그렇죠. 말을 삼가하기 시작을 하고 예. 그리고 또 그 결정적으로 돈인데요. 그러니까 조지 클루니 배우 조지 클루니가 이제 그 후원금 모집하는데 가장 큰 손 역할을 하는데 그 조지 클루니가 뉴욕 타임즈에 바이든 사퇴해야 한다는 기고문을 보내는 거를 오바마가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 속에서 이제 바이든이 이제 델라웨어 자택에 코로나로 이제 격리 요양을 들어가면서 아무래도 좀 몸도 아프고 하니까 좀 신경의 변화가 좀 있었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 굉장히 빗발치는 자기 동료들의 또 강력한 권고가 있고 하니까 지난 주말에 아마 좀 고독한 결단을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물밑에서 뭔가를 움직임을 얘기를 자꾸 하고 다닌 거 아니냐 이런 건데 그런데 지금 오늘 사퇴 성명 속에서 해리스 부통령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서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절차가 또 필요한 겁니까? 다른 절차가 또 필요하죠. 아무리 러닝메이트였지만 해리스는 부통령 후보로 나왔던 거고 예. 민주당의 당원들은 그 프라이머리에서 이제 유권자들은 조 바이든에게 투표를 했죠. 그리고 각 주에서 그 주민들의 당원들의 투표를 바이든을 찍겠다고 한 투표 그 열의를 이제 받아든 투표 여론을 받아든 각 주의 대의원들은 조 바이든한테 이제 투표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 규약상 반드시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양심에 따라서 자기가 그 자기 지역 주민들의 투표를 최대한 반영한다고 해서 그 롤콜이라고 해서 호명 투표를 하는데 뭐 그러니까 일리노이주는 바이든을 지지하십니까 할 때 대답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그런 경우는 없었지만 어쨌든 근데 그런 절차를 한 번 더 밟아야 되는 거죠. 대의원들 호명 투표라고 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제 바이든이 그 해리스에게 지지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아름다운 이양이 되면은 모든 대의원들이 다 이렇게 해리스를 대통령 후보로 추대한다. 예스 하면 됩니다. 아이라고 아이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그렇게 꼭 한다는 지금 아직까지 시간이 그렇게 절차가 정해진 건 아니에요. 지금 논의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같은 사람은 이제 경선을 하자. 그럼 다른 복수의 후보끼리 경쟁을 붙이자는 그렇죠. 3,700명의 대의원들을 놓고 경선을 하자 남은 기간 동안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가장 뭐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냥 해리스한테 다들 이제 대의원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호명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대선 후보를 정하는 것. 뭐 이게 지금은 상식적인 시나리오인데 또 어떤 변수가 또 생길지는 이제 아직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김초영 교수님. 사실 해리스 바이든 대통령, 뭐 해리스 부통령, 뭐 언급 많이 됐지만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해리스 부통령 지금 갑자기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커져버렸는데 누굽니까? 일단 그 미국의 최초로 흑인하고 아시아계 출신의 부통령이거든요. 흑인하고 아시아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프리카계 흑인이고 어머니 인도인이니까 아시아계군. 아시아계입니다. 섞여 있군요. 그러니까 흑인하고 아시아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는 소수 인종인데 4년 전에 그 이 바이든 대통령이 해리스를 부통령 지명할 때 보면 어쨌든 소수 인종 출신으로서 흑수저이면서 상당히 입지전적인 그런 이력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주 법무장관 그리고 또 연방 상원의원 이런 것들을 쭉 거치면서 나름대로 어떤 미국 사회에서 어떤 소수 인종이 겪게 되는 어떤 차별이나 멸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권익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상징적인 인물이긴 하네요.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바이든이 저 해리스를 부통령을 지명하면서 사실상 대선을 이기는데 상당히 일조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난 4년간의 해리스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을 잘 보좌해 왔는데 문제는 보면 아직까지는 바이든 수준까지는 올라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통령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통령이 그늘에 가려서 해리스가 아무래도 보좌적인 입장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과연 대선에 나갔을 때 과연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할지에 대한 것은 여전히 캐스로 남아있다 이런 보입니다. 자, 지금 미국 언론 그리고 미국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후보가 됐잖아요. 자, 민주당 후보가 이제 바뀌는 건데 해리스 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모습이 되는 건가? 화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규정들을 하더군요. 미국 대선은 백인 남성 대 흑인 여성의 대결로 가는 것인가? 이렇게 또 규정을 합니다. 여기 보면 트럼프 후보가 하는 거는 이렇게 또 해리스는 바이든보다 이기기 쉽다. 뭐 누굴 내세워도 똑같다. 막 자신만만 이런 얘기인데 해리스 부통령은 민주당 단결 미국 통합시키고 트럼프 물리치기에 최선 다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꺼내놓고 있어요. 자,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트럼프 후보의 반응. 이거 최근 반응입니다. 들어보시죠. How did I do with the debate the other night? Oh, fantastic. Kick that old broken down pile of crap. Yeah. And that means we have Kamala. I think she's going to be better. She's so bad. She's so pathetic. 자, 정대인 교수님. 만약에 해리스 부통령과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다면 트럼프와 해리스 상당히 뭔가 의미심장해 보이는데요. 이게 대결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해리스가 해볼 만한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바이든이 지금 이제 트럼프가 지금 기세로는 사실은 뭐 10%포인트 가까이 좀 격차를 벌려놓으면은 이제 안심하고 남은 선거 기간을 이제 완주를 좀 편안하게 할 텐데 아직까지도 여론조사를 보면은 트럼프 대 해리스 이렇게 해도 3%에서 5% 정도의 적전 양상입니다. 예, 나와요. 이제 그걸 보면 트럼프는 역대급 비호감 후보거든요, 사실 미국민들한테. 그러니까 7월 11일 날 퓨 리서치 센터 발표를 보면은 그 이제 6월 27일 날 대선 토론 끝나고 나서 이제 미국민들 거의 8,000명 가까이를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그랬을 때 임베러싱, 그러니까 그 트럼프랑 바이든이랑 놓고 임베러싱, 당혹스럽다, 어수선하다 그 항목에서 63% 동률을 기록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일반 미국 유권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어수선하고 좀 당혹스럽고 정신없는. 네, 정신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좀 이렇게 또 교활하다라고 하는 항목에서는 트럼프가 64%인가 이렇게 바이든 2배 이상 나왔거든요. 약간 비호감 쪽이네요, 그거는. 비호감 수치가 이제 그 어떤 미국 대선 후보보다도 훨씬 높은 지수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자기네 강성 지지자 외에 다른 중도층을 전혀 표심을 지금 확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해리스가 그 미국의 이제 뭐 전통적인 민주당의 이제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히스패닉 아시아 흑인 이제 그쪽이 물론 백인들이 57%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낮아요. 근데 뭐 백인들이 전부 다 트럼프를 찍는 건 아니잖아요. 다 공화당원도 아니고. 예. 이제 그 민주당원, 백인 그리고 이제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를 중요시하는 이제 백인 중산층 이상 사람들 그 사람들과 히스패닉 아시아계 흑인계가 이제 뭉치기 시작하면은 지금 접전 양상이 사실은 이제 10월, 11월 가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그리고 예. 또 민주당이 지금 경선하느냐 아니면 뭐 해리스가 이어받느냐 지금 예. 다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이제 미러키의 공화당 전당대회 시즌은 끝난 거예요. 아, 주목도가 민주당으로 가는 거군요. 자, 그럼 주목이. 이제 8월 달까지 시카고 민주당 전당대회로 쭉 오. 가는 겁니다. 그럼 뉴스 효과, 컨벤션 효과를 타게 되면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의학 교수님, 저 지지율 결과 지금 최근에 나왔어요. 48대 51. 뭐 격차가 조금 나긴 하는데 트럼프의 기세, 지금 기세를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다면 감당할 수 있을까? 쉽게 말하면 꺾을 수 있을까? 이겁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좀 전에 정대린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가장 큰 변화는 이건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바이든 후보로 과연 트럼프를 이길 수 있겠느냐, 패배감 또는 뭐 무기력감 이런 것들이 팽배했다면 예. 이번에 이제 바이든 후보의 전격적인 사퇴로 인해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으로 볼 수 있냐면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한번 해볼 만하다. 라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투표할 이유가 생겼다. 투표할 이유가 생겼고 뭔가 전투 의욕, 자신감이 좀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그 여론조사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현역 정치인 중에서는 카멀라 해리스가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3%포인트 격차면 오차범위 이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남은 과정에서 지금 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얘기했던 것도 이런 겁니다. 자, 이걸 그냥 후보 승계로 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흥행 차원에서 이 해리스를 좀 뭔가 경쟁의 어떤 하나의 화신으로 또는 컨벤션 효과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나온 측면도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결론적으로 돌아갔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뭐 형편없는 후보다라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마 카멀라 해리스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바이든을 염두에 둔 전략들을 상당 부분 수정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미국 대선도 뭐 굉장히 많이 좀 지켜봐야 될 상황으로 가고 있네요, 지금요. 자, 다음 이슈 역시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북한은 어제부터 쓰레기 풍선을 추가 부양하였고 이에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 전선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한 번 실시했다고 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송을 지속적으로 듣다 보면 천천히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동요라든지 탈북, 기강이 흔들리거나 뭐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에 따른 2차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고정형 확성기를 전 전선에서 가동을 했고 또 기동형 확성기도 앞으로 가동을 할 것입니다. 자, 제목이 이렇습니다. 휴전선에 울려 퍼진 올레. 노래 제목이잖아요. 지금 들으셨잖아요. 저 노래.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제기한 다음에 저 노래를 트는 거예요. 올레. 오라는 거죠. 탈북하라는 겁니다. 지금. 저런 방송이 지금 북한 쪽으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했는데요. 지금 전면 재개예요. 완전히 지금. 그럼 다 어떤 내용들이 나갈까? 화면을 정리해 보죠. 일단 최근에 지난해 말에 탈북해서 최근에 알려졌잖아요. 리규일 참사관 소식 이거 계속 나오고 있답니다. 뭐 꽃제비로 뭐 북한 작은 사람 노예처럼 살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다음에 주력 폭발 사고로 사망한 북한 소식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북한에서 모를 수 있거든요. 특정 뭐 사단 얘기 꺼내면서 거기에서 노예처럼 뭐 일하다가 뭘 작업하다가 지뢰 터져서 사망했다 이런 걸 알려주고요. 그다음에 북한 미사일 발사 실패 소식까지 알립니다. 정대진 교수님. 네. 저 정도 수위면요 지금 과거 확성기 방송 내용보다 수위가 세진 겁니까? 뭐 비슷한 수위인 거죠. 과거에 이제 80년대에도 우리 뭐 올림픽 하는 얘기나 그리고 뭐 저쪽 옛날에 대북 대남 방송 할 때는 서로 주고받은 대화용도 옛날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너네 뭐 대북 쪽에서 이제 남쪽에 대해서 너희들은 맨날 데모하고 혼란스럽고 그래가지고 살 수 있겠냐 하면은 이제 우리 쪽에서는 우리는 데모할 자유도 있다면 이런 식으로도 방송들을 하고 이제 했었는데. 뭐 지금은 지금 일방향으로 지금 대북 방송만 나가고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국군 심리전단이 아마 좀 담당을 하고 있을 건데요. 그러면서 지금 수위는 뭐 그렇죠. 그 북한군 병사들이 자기들이 겪고 있는 지금 비참한 현상이라고 알고는 있을 거예요. 그 지뢰 매설을 하다가 동료가 죽고 다치고 하는데 계속 지뢰 매설을 해야 되고 하는 상황. 그걸 북한 내에서 아마 북한 군 사이에서는 그거를 서로 알리지 않고 있겠죠. 그렇죠. 뭐 시시하고 있거나 아니면 겪었던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그 병사들은 이게 뭔가라고 하는 굉장히 참담한 신경에 좀 빠져 있을 건데 이제 그거를 말로 정리해서 알려주는 거죠. 노예 같은 삶에서 이거 알고 벗어나라. 있습니까? 약간 이런 셈이네요. 예, 그렇게 말로 정리해서 이제 정보 주입을 해주고 인식을 이제 제고를 해주는 거고 그리고 또 뭐 그 노래 장현정의 올레 같은 걸 좀 들으면. 알아듣기 쉬운 걸 들려줘야 됩니다. 이게 K-팝이 유행이긴 하지만 사실 K-팝 가사 저희 기성세대도 들으면 잘 모르잖아요. 저거는 막 들리거든요, 그냥. 예, 근데 장윤정의 올레는 어쨌든 이렇게 가사가 확실하게 들릴 수 있는 거 쉬운 거 위주로 해가지고 심리전단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한 1분이 남았는데 혹시요, 이거 과거에도 사실 저 대북 확성기 방송했을 때 거기다가 또 사격을 가고 막 북한이 그랬잖아요. 이번에 또 이 방송이 전면 재개란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은 그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보입니다. 이제 한 6, 7, 8월 달에 한미 연합 훈련 기간도 좀 있고 북한이 지금 계획된 전면전을 하기에는 혹시 확전으로 갈 수 있는 역풍을 당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심하고 있는 걸로 좀 보이기 때문에 그 같은 상황이 벌어질지는 좀 모르겠고 지금 오물풍선 보내고 우리 대북 확성기 방송하고 하는 약간 이런 지루한 공방전이 조금 오래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저기 지금 김철원 교수님하고 정기남 교수님 제가 30초씩만 드릴게요. 지금 여당 일각에서는 북한이 날린 오물풍선 이거 원점 타격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의견은 어떻습니까? 먼저 정기남 교수님. 대단히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지금
남북 간의 어떤 그 접경 지역에서의 어떤 군사적 충돌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2015년에 그런 어떤 남북 간에 주고받았던 어떤 포탄이라든지 포탄 공격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정부가 지금은 강대 강의 대응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유엔사를 통한 군사 채널, 대화 채널을 복구한다든지 좀 뭔가 상황을 관리하는 노력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김철영 교수님. 뭐 드론 부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총으로 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여요. 우리 같은 경우는 드론 부대가 있기 때문에 드론 앞에 뾰족한 창 같은 걸 달아가지고 하는 나름대로 이 오물풍선 넘어오는 부분들을 조금 뚫는 그런 방법은 어떨까? 왜냐하면 오물풍선 저게 뭐 풍선이고 비닐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도 한번 전술적 고려해 보면 어떨까 할 생각입니다.